세련된 사무실의 대형 창문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입니다. 50대 중반의 문도경이 회의용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그의 앞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과 고급스러운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성공의 흔적들이 사무실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죠. 대표님, 약속이 없던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비서의 목소리에 도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죠. 문이 열리자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 남자는 기름때가 잔뜩 묻은 손톱을 가지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며칠째 감지하는 듯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발에 신은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 구멍이 뚫려 있었죠. 문도경 씨죠? 남자가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도경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이런 차림의 사람이 자신을 찾아올 이유를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30억이면 될 것 같은데. 남자가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도경의 눈이 크게 벌어졌죠. 그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거지 같은 행색의 노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30억을 언급한다니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놓았죠. 출생신고서였습니다. 도경이 그 종이를 집어들고 읽어보니 아버지 문제식, 어머니 이영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뭐죠, 이게? 도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죠. 40년 전에 너희 어머니를 달동네에 버리고 사라진 내 아버지야. 문제식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도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어머니 이영신이 평생 입에 올리지 않았던 그 이름, 문제식. 어린 시절 궁금해서 물어봐도 어머니는 절대 말해주지 않았던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버지잖아. 이제는 효도할 때 아니냐? 문제식이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경은 의자에 몸을 기댔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평생 원망했던 그 남자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도경은 한참 동안 말없이 문제식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어머니 이영신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죠. 병상에서 도경아, 내 아버지 얘기는 하지 말자라고 했던 그 약한 목소리가요. 하지만 지금 그 남자가 눈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옥에 10년 다녀온 걸로 책임은 다했어. 문제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10년의 수감 생활이 40년간의 부재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듯한 어조였죠. 도경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뭘 하다가 들어가셨는데요? 사기야, 사기. 그때 돈이 급해서 말이지. 문제식이 고개를 긁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30억이면 조용히 살게. 너도 이제 성공했으니까 그 정도는 껌이지 않냐? 그는 여전히 계산적이고 비겁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도경은 침묵했죠. 이 남자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 어떤 감정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식은 사무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 벽에 걸린 상장들, 그리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까지요. 그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잘 됐구나, 정말. 어머니가 잘 키웠나 보네. 어머니 얘기는 하지 마세요. 도경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제식이 놀란 듯 쳐다봤죠. 왜 그래? 나도 내 어머니 걱정했어.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요? 도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홀로 감당했던 그 모든 고통들이 떠올랐죠. 추운 겨울날 연탄도 제대로 피우지 못해 떨던 모습,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참던 모습들이요.
하지만 문제식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고발해서 감옥에 보낸 검사가 바로 도경의 아내 최서연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도경의 장인이 법조계 최고 권위자인 최대법관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10년 전 그 사기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지금은 자신의 며느리가 되어 있다는 아이러니를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실 건가요? 문제식이 재촉했습니다. 도경은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인가? 혈육이라는 게 이토록 낯설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1979년 부산 국제시장 근처의 방직 공장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20살 이영신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늘 실밥과 기계 기름으로 거칠어져 있었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오더니 영신의 발밑에 쓰러졌죠. 25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영신이 급히 다가가서 남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문제식이었죠. 그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기운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영신이 근처 분식집에서 라면을 사왔습니다. 문제식은 그 라면을 허겁지겁 먹으며 눈물을 흘렸죠. 영신은 그런 그를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법대 학생이에요. 부산대학교 법학과 3학년이죠. 문제식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영신의 눈이 반짝였죠. 그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생이라는 존재가 신기했습니다. 법대생이시면 나중에 판사님이나 검사님이 되시는 거죠? 네, 그게 제 꿈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공정한 재판을 해주는 판사가 될 거예요. 문제식의 말에 영신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평생 가난 때문에 무시당하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너무나 멋진 꿈으로 들렸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신은 공장에서 받은 월급을 거의 다 문제식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학비를 낼 수 있도록, 책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된 옷을 입을 수 있도록요. 자신은 하루에 식빵 한 조각으로 버티면서도 문제식만큼은 굶지 않게 했습니다. 영신아, 내가 판사 되면 너랑 결혼할게. 그리고 큰 집에서 살자. 문제식이 약속했습니다. 영신은 그 말을 믿었죠. 8년 동안 그녀는 묵묵히 뒷바라지했습니다. 문제식이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공부를 할 때도 밤늦게 공부하는 그를 위해 야식을 준비해주고 옷을 빨아주며 내조했습니다. 드디어 문제식이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영신은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죠. 이제 정말 꿈이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악몽의 시작일 줄은요. 사법시험 합격 발표가 난 지 한 달 후 영신은 중요한 소식을 문제식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며칠째 입덧이 심했고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임신 6주차였죠.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제식을 만났습니다. 제시가 나 임신했어. 영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식의 표정은 기쁨이 아니라 당황이었죠. 그는 머리를 감췄습니다. 지금? 하필 지금? 왜 그래? 좋은 소식 아냐? 우리 아기야. 영신이 웃으며 말했지만 문제식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결혼이나 아이는 그의 계획에 없었습니다. 사법연수원 들어가야 하는데 아이는 부담이야. 문제식의 말에 영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죠. 내가 계속 일할게. 아이 키우는 건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영신이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문제식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그는 며칠 후 영신에게 달동네의 작은 방을 구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좀 지내. 내가 연수원 마치고 판사 발령받으면 제대로 된 집으로 옮겨줄게. 영신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임시로 떨어져 있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달동네의 그 작은 방은 수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신은 참았습니다. 딸기 사러 나갔다 올게. 어느 날 오후 문제식이 그렇게 말하고 나간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신은 처음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죠.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신은 문제식이 다니던 사법연수원에까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죠. 문제식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법조인 아버지를 둔 좋은 집안의 딸과 말입니다. 그분은 이미 약혼하셨어요. 결혼식도 다음 달에 올린다고 들었는데요. 연수원 직원의 말에 영신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8년 동안 자신이 바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뱃속의 아이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영신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버려졌다는 것을요. 달동네의 작은 방에서 영신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고 공장에서 일하기도 힘들어졌죠. 임신 7개월이 되자 공장에서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입이 끊어진 영신은 하루하루가 막막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달동네의 추위는 상상을 초월했죠. 수도는 얼어서 나오지 않았고 연탄을 살 돈도 없어서 방 안은 늘 차가웠습니다. 영신은 담요를 온몸에 둘둘 감고 배를 감싸며 버텼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꼭 너를 잘 키울게. 영신이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문제식에 대한 원망보다는 뱃속 아이에 대한 사랑이 더 컸죠.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영신은 이웃집 아줌마에게 도움을 청했죠. 한밤중에 진통이 시작되었고 아무런 의료진 없이 집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으앙!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달동네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신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품에 안았죠. 작고 빨간 아기였습니다. 도경이야. 내 이름은 도경이야. 영신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도리와 경사의 뜻을 담아서요. 이 아이만큼은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분유를 살 돈이 없어서 영신은 미숫가루를 물에 탄 것으로 아이를 먹였죠. 기저귀 대신 헌 천조각을 사용했습니다. 아이가 울면 달랠 방법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친정에서는 더욱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영신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고함을 질렀죠.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다니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아버지, 제발이요. 이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영신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등을 돌렸고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홀어머니라는 시선이 따가웠죠. 그래도 영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감을 구해다가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바느질, 포장지 접기, 무엇이든 했죠. 아이가 자는 사이에 몰래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도경아, 그래도 너만은 잘 키울게.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킬게. 영신이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 아이가 훗날 성공한 기업가 문도경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도경이 5살이 되었을 때 영신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지 않기로 한 것이죠. 대신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도경아,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돼야 해. 영신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도경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꼈죠. 도경은 또래보다 유난히 조용하고 성숙한 아이였습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일찍 철이 든 것이죠. 다른 아이들이 놀 때 도경은 혼자 책을 읽거나 어머니 일을 도왔습니다.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 어느 날 도경이 물었습니다. 영신의 가슴이 철렁했죠.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도경이한테는 엄마가 있잖아. 그걸로 충분하지 않니? 도경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 대신 공부에 더욱 매달렸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도경은 반에서 항상 1등을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그의 실력을 인정했죠. 하지만 가난은 여전했습니다. 도경의 책가방은 낡았고 신발은 헐어 있었습니다. 도경아, 공부 잘하는 게 자랑스럽구나. 영신이 성적표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죠. 아이가 뛰어나다는 걸 알지만 제대로 뒷받침해 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도경은 학원도 다니지 못했지만 혼자 공부해서 전교 1등을 유지했습니다. 영신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도경의 교육비를 벌었죠. 그녀의 손은 점점 더 거칠어졌지만 도경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배우지 못해서 바보야. 하지만 너는 달라야 해. 영신이 도경에게 말했습니다. 도경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다짐했죠. 반드시 성공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요. 고등학교 3년 동안 도경은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명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영신은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엉엉 울었죠. 도경아, 정말 자랑스럽다. 대학 졸업 후 도경은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죠. 야간에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으며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29살에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고 10년 만에 중견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경은 최서연이라는 검사와 만나 결혼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대법관 출신이었죠. 영신은 며느리와 사돈을 보며 감개무량했습니다. 달동네에서 시작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요. 하지만 영신은 과거를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경도 아버지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40년 만에요. 그땐 내가 젊어서 그랬다. 문제식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도경은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죠. 40년간의 부재를 젊어서 그랬다는 한마디로 넘어가려는 그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젊어서 그랬다고요? 도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문제식은 그제야 아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죠. 도경아, 아버지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사법연수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너도 알잖아. 어머니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셨나요? 도경이 물었습니다. 문제식은 잠깐 머뭇거렸죠. 사실 그는 이영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이를 제대로 키웠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궁금했지, 물론. 하지만 내 처지도 어려웠어.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다른 아이들을 키우셨군요. 도경의 말에 문제식이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도경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했죠. 그래, 그랬어. 하지만 너희도 잘 살았잖아. 이렇게 성공하고. 문제식이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죠. 도경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진심 어린 사과나 뉘우침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요. 문제식에게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도경아. 문제식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의 눈에 교활한 빛이 스쳤죠. 설마 또 고발하진 않겠지? 그 말에 도경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문제식은 겉으로는 당당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겁에 질려 있었던 것이죠. 10년 전 사기 사건으로 감옥에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집안이 법조계 쪽이잖아. 나 같은 늙은이를 또 감옥에 보내고 싶지는 않을 거 아냐? 문제식이 비겁하게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도경은 그제야 이 남자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 완전히 깨달았죠. 아버지라는 분이 아들에게 협박을 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라 부탁이지. 30억만 주면 정말 조용히 살 테니까. 문제식은 여전히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도경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한심함을 넘어서 연민이 들었죠. 이 사람은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서요. 도경은 어머니 이영신이 왜 이 남자에 대해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둔 것이 부끄러웠을 테니까요. 도경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40여 년의 시간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달동네에서 어머니와 함께 보낸 어린 시절, 추운 겨울밤 연탄 한 장 아껴가며 살았던 기억들, 그리고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자신을 키워준 모든 순간들이요. 40년 만에 만나서 첫마디가 돈 달라는 거군요. 도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제식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죠. 도경아, 그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그 요청에는 응할 수 없습니다. 도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문제식이 벌떡 일어났죠. 뭐라고? 내가 지금 내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도경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기사 딸린 차를 태워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고도 하셨고요. 판사가 되어서 번듯하게 살겠다던 그 약속들 말입니다. 문제식이 움찔했습니다. 오래전 이영신에게 했던 약속들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룬 건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키운 저였고요. 도경은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집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자신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원망도 미움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문제식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도경의 말이 계속되었죠. 10년 전 사기 사건으로 감옥에 가셨다고 하셨죠? 그때 담당 검사가 누군지 아세요? 그게 왜? 제 아내였습니다. 최서연 검사요. 문제식이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벌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죠. 아내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저를 배려해서였겠지만 동시에 법 앞에서는 누구든 평등하다는 신념 때문이기도 했을 겁니다. 도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문제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어머니께서 원하신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를 올바른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고발하지도 원망하지도 않겠습니다. 문제식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도경의 다음 말에 다시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건 어머니에 대한 모독이니까요. 도경아, 제발. 이제 가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경이 사무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제식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터덜터덜 걸어나갔죠. 그의 뒷모습은 40년 전 달동네를 떠날 때와 똑같이 초라했습니다. 문이 닫힌 후 도경은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영신이 꿈꿨던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에 있었죠. 아들의 성공, 좋은 며느리, 그리고 떳떳한 삶이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도경이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이제야 진정한 의미에서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완성된 복수였고 정의로운 마침표였습니다.